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2019년도 6월 시행 지방직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총평이 궁금하시겠죠. 4월에 치러졌던 국가직하고 비교하면 한 문제 정도 어렵다. 또는 문화사 부분이 조금 공부가 안 돼 있는 경우는 두 문제 정도까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정도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지만 국가직하고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학생들 개개인별로 조금씩 어렵게 느꼈을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직 점수보다 두세 문제 이상 더 많이 틀린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비슷하거나 한 문제 정도 차이에서, 많으면 두 문제 정도 그 안에서 선방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지방직 시험도 고득점이라고 얘기하려면 90점 정도에 걸치거나 최소한 85점은 맞아야 다른 점수를 까먹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았으나 문화사 부분이 깊진 않았지만 문항수가 조금 있는 편이라 그 부분이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뭐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보니까 민면의리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자, 민면의리제면 옥저의 풍습입니다. 자, 나는 뭐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주고 있습니다. 영고면 부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천이라는 행사는 동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계루부는 이제 고구려의 왕족이죠. 이건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사출도가 부여의 제천행사가 이게 정치 체제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가 외에 수출한 것은 사만 중에서 변안입니다. 그럼 정답 3번으로 가볍게 갈 수 있는 문제겠죠. 2번 문제입니다. 자, 백제 역사 자, 보고 있습니다. 백제 고구려 역사를 연관지어서 보는 건데, 자, 백제 군사 3만 명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을 죽였대요. 자, 그럼 이거는 고구려 왕은 고국 원왕입니다. 그렇죠? 자, 왕이 기병, 보병, 오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다. 그럼 고구려 왕 중에 광개토 대왕이 되겠죠. 자, 고국 원왕에서 광개토로 오려면 가운데 낄 수 있는 왕은 소수리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태학 설립과 율령반포가 소수리왕이 되는 거고요. 평양으로 도보를 옮기고 한성을 함락한 것은 광개토 다음에 장수왕이죠. 광구검이 지금 쳐들어왔다. 이거는 누굽니까 여러분? 3세기에 동천왕이 되겠죠. 자, 왕이 직접 말갈병사를 거느리고 요소지방을 공격했다. 요거는 영양왕 때 요소를 먼저, 수나라의 요소지방을 먼저 타격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수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으로 가볍게 가실 수가 있고요. 자, 통일신라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왕경에 서시전과 남시전이 설치되었다. 자, 이게 효소왕 때. 그렇죠? 원래 동시와 동시전이 지중왕이고요. 통일 이후에 효소왕 때 맞습니다. 자, 어화주와 조화주 등의 비단이 고급 비단인데 당나라에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나라에서 주로 비단을 수입을 하죠. 당연히 수입을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드립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 나라에, 우리가 수입한 나라에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나름대로는 뭐 가격 경쟁력이 됐던 디자인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비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라 그랬고요. 자, 요거는 이 민정무소 관련된 내용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12법은 고려 시대에 나와야 돼요. 이양법도 고려 후기에 남부지방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이걸 찾으면 절대 안 돼요. 더군다나 광작은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은 조선 후기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야, 이게 좀 묘하게 역시 이제 같은 출제 기간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 책을 좀 같이 써먹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서울시에서도 나왔고 지방직에서도 비슷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향약 구급방이 고려 고종 때 나오는 것이고요. 향약 집성방이 세종이고요. 의방유치가 세종입니다. 동의보감은 어쨌든 선조 때부터 편찬이 시작이 돼서
완성되는 게 광해군이에요. 근데 정답이 왜 디귿 다음에 리을 다음에 기역 다음에 니은이냐? 세종 때 항약 집성방이 먼저 나왔고 그 뒤에 의방유치라는 의학 백과사전이 나왔습니다. 그것만 좀 붙여놨어요. 그것만 좀 붙여놨는데 그래서 여기 또 디귿 니은 고르고 기역 리을이냐 리을 기역이냐 요 부분에서 조금 또 어려울 수는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세종 때 공부가 조금 착실히 되신 분들은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 5번입니다. 자, 선덕여왕 때 첨성대. 오케이. 제가 선덕여왕의 건축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 수업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6세기의 지증, 버풍, 진흥왕만 보지 말고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치는 진평, 선덕, 진덕여왕을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덕여왕의 건축과 관련해서 첨성대, 분황사, 영묘사 이거를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 얘를 거의 패키지로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맞는 내용이에요. 자,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의 석탑입니다. 자, 전탑 양식의 석탑은 신라의 분황사 석탑이고 목탑 양식의 석탑이 미륵사지 석탑이죠. 자, 우룩은 가야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야금을 제작을 하고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강서대묘에 사신도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돌무지 무덤에는 벽화가 없죠. 당연히 이것은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이 트릭을 부린 거죠. 지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벽화는 굴식 돌방 무덤에 존재할 수 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고려사에서 지금 발췌를 합니다. 자,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약이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각 다르므로 똑같이 할 필요 없다. 더군다나 거란은 짐승과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란하고 지내면 안 돼. 그래서 거란 사신들이 낙타 가지고 오니까 낙타 막 만부교에서 막 묶어놓고 굶겨 죽여요. 누구예요? 고려 태조예요. 맞죠? 그럼 상평창을 설치한 것은 성종이고요. 기인과 사신관 제도는 맞는데 과거제 실시가 광종이에요. 요거는 맞아요. 기인과 사신관 제도는 맞고. 자, 혼인정책과 왕시성을 내려주는 사성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을 포상하는 거 맞습니다. 자, 관군 30만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한 것은 정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성격 급하신 분들 2번에서 기인제도 사신관제도 보고 그냥 답 짓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뒤에 과거제도가 광종이에요. 7번. 자,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이게 이제 교장을 편찬하기 위한 목록집이니까 요거는 의천이 되겠죠. 자, 임재종을 들여와 불교를 전파했다. 자, 이건 뭡니까? 고려 공민왕 때 선종교단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종 때, 고려 초에 광종 때 선종교단을 통합하기 위해서 해거가 들여온 건 법안종이고 공민왕 때 보우가 들여온 건 임재종이고요. 이 임재종이 조선 선종의 주류가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매일 말씀을 드려요. 맞죠? 자, 그다음 백년결사는 요새예요. 이 문제도 요번에 서울시도 이런 고려시대 승려를 묻는 게 나왔고 여기도 나왔는데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물은 거죠. 자, 모구자 수심결이라고 하는 것은 진울이 선종으로 처음 들어온 초신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선종 교리의 요체를 설명한 책이 모구자 수심결이거든요. 그래서 정답 딱 가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세 개가 딱딱 맞잖아요. 의천, 보우, 그 다음에 요새 딱 요거 나왔으면 세선, 수기는 팔만대장경을 조판한 사람이고 각후는 해동고승전이고 맞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한 국왕이 누구냐? 자, 요게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뭐가 딱히 없어요. 이게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준다.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출산휴가 이런 게 되게 사회적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라고 요즘에 또 표현하면 안 된대요. 출생률이 너무 낮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받는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해는 되나? 역시 직장 내에서는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해를 못하는 건 남자가 출산휴가를 갖는다? 이거는 더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 모두 이 출산휴가를 좀 보장을 해주면 지금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사회적 이슈와 좀 맞물려서 낸 것 같아요. 조선시대 출산휴가를 노비라 할지라도 출산휴가를 주는 이 대단한 왕이 누굴까?
그 다음에 요게 좀 연관이 뭐가 되냐면 이 세종이 조선 세종이 노비에 대한 주인의 사적 형벌을 금지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러한 진짜 이게 세종이 나이 29살에 벌써 이 교서를 반포하면서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줘라 이런 대단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조선 세종이라는 느낌이 좀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딱히 어디서 배웠다가 아니라.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형수에 대한 삼심법, 삼심제, 삼봉법 요게 맞는 거고요.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를 주조한 사람은 태종이고요. 진관체제를 실시한 사람은 세조고요. 도평이 사달 개편에 의정부를 설치한 것은 정종이었습니다. 느낌이 좀 와야 됩니다. 이런 거는 감각이에요. 진짜. 이 문제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못 배웠을 수도 있는데 노비에 대한 사적 형벌을 금지할 정도, 가혹한 형벌을 금지할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왕이라면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9번입니다. 자, 이 사람은 황룡사 구충석탑을 지어야 된다 라고 선덕여왕에게 얘기했던 자장이죠. 자장. 그러면 세소고개는 진평왕 때 원강법사고요. 자, 계율종이에요. 계율종. 계율종이 물론 백제도 있죠. 백제도 있는데 신라의 계율종은 자장이고요. 이분이 국통으로서 그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화엄사상을 강조한 거 통일 후에 누구예요? 의상이죠. 의상이고요. 자, 1심. 오호. 통일신라의 1심이면 원효인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경성의 종묘, 사직, 궁궐과 나머지 관청들이 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불타버렸다. 백골이 쌓였다. 자, 이제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계 성혼이라는 이 학자가 이 글을 썼습니다. 성혼과 붙어있는 사람은 율곡이죠. 이와 성혼의 학파들이 보통 서인을 구성을 하니까. 그럼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는 딱 임진왜란 시기가 되죠. 병자호란 시기면 너무 뒤로 밀리고요. 맞죠? 그래서 삼포회라는 중종 때 있었던 거고 이괄회라는 인조반정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성혼이 임진왜란의 상황을 보고 그 참혹한 현상을 써놓은 겁니다. 이것도 율곡과 붙어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이번 지방직 문제에서는 이렇게 좀 추론적 사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11번입니다. 자, 그와 나무는 임금을 배웠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주장을 합니다. 요동정벌이네요. 그래서 진도를 익히겠다. 진도 또는 뭐 진법이라고도 하는데 조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가를 받아 왔을 때 그와 나무니 요동을 공격하는 지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정벌론 고려 말이 아니라 고려 말에는 이 사람들이 반대했었죠. 오히려. 그래서 위화도 해군한 거고 조선 초에 요동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정도전이에요. 그때 명나라하고 관계가 우리가 안 좋았잖아요. 표존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종개변모 문제도 있었고, 고명금이 문제도 있었고, 여진족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자, 망건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한 것은 충선왕 때 망건당이 설치됐으니까 그때 대표적인 학자는 고려 말에 이재현 같은 사람이고요.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조선공부에 적용한 게 답이 되는 거죠. 그죠? 맞는 거죠. 이게 틀린 거고. 한양도성의 성문과 궁궐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정도전이 다 지었어요. 경복궁에 있는 건물들 그다음에 우리 오륜의 율림에서 도성의 사대문들 다 지었어요. 자, 경제문가. 우리가 조선경국전만 하는데 조선경국전에 치전이 있죠. 이전에 해당하는 치전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한 게 경제문감이에요. 정도전을 좀 공부하셨으면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이지연입니다. 자, 12번 문제. 근대사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건 뭡니까? 일본은 쌀과 작곡을 수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내지 않는다. 또 하나 모든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 나왔어요. 요거는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제가 강화도 조약에 딸린 이 부속 조약들의 내용을 반드시 구분해서 조일 무역 규칙과 조일 소조교 부록의 내용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반공용 규정이 있죠. 관세를 낸다는 내용이 있죠. 원래는 여기서 무관세인데 그러면 이거는 조일 통상 장정인데 1883년입니다. 맞죠? 83년. 자, 그럼 사이에 들어가는 것. 그럼 메가타 재정고문이 합해정리 사업을 한 건 1905년이라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해상공국의 폐지를 주장한 갑신정면은 84년이고요. 자, 그러면 안 되네요. 자, 양화진의 청국인이 상점을 허용하는 조약이 체결됐다. 이게 82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그럼 답은 3번이고요. 한경도 방공령 사건이라 그랬어요. 한경도 황해도 방공령은 1889년하고 1890년 사이에 벌어지는 방공령입니다. 그리고 조일통상장정 이후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13번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자, 시위대, 진위대. 자, 진위대, 친위대 전부 다 을미 개혁 때 나온 건데 그 친위대, 진위대, 시위대 증강하는 거 대한제국 맞아요. 원수부 설치하고 다 맞습니다. 독립신문이 1896년에 창간되는데 대한제국 시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1899년까지 발행이 되는데 창간할 때 대한제국이 아니고 그땐 조선이었어요.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중앙은행의 성립, 화폐주대 개혁. 자, 여기서 근본이제 화폐 제도를 시행과 중앙은행의 설립을 시도했다. 제가 그래서 갑오개혁 때 신식화폐 발행장정 그것만 아시지 마시고 그 전에 1892년에 우리가 은본이제를 하려고 했었던 화폐 조례와 특히 1901년에 이 근본이제 화폐 조례 나온 거 요거를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동영필 때도. 자, 그래서 요거 맞는 거고요. 자,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죠. 내장원은 갑오 2차 개혁 때 생겼고 광무개혁 때 황제권 강화 과정에서 기능이 좀 더 강화된다. 요렇게 돈 되는 사업 다 가져간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는 또 조선 후기 서학 천주교 관련된 건데 옳지 않은 거. 천주교 박해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교재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승훈이 최초의 영세를 받았어요. 윤지충 사건은 기해 박해랑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뭐다? 정조 때 있었던 신해 박해죠. 기해 박해는요 1839년에 있었고 요건 헌종 때 있었고요. 이때는 프랑스 신부 3명과 정약용의 조카 정하상이 죽은 거죠. 안정복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황문답을 저술합니다. 맞죠? 추조적발 사건 이후에. 자, 한국의 최초의 신부가 김대건이에요. 이분이 포교를 순교했다. 이분이 순교한 게 뭐예요? 병호박해죠. 병호박해입니다. 헌종 때. 맞죠? 우리나라의 신부님이 활동한 건 청나라 신부 주문모인데 그분이 1895년에 들어오셨다가 신유박해 때 돌아가시고 최초의 한국인 신부는 김대건 신부예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자, 요거는 또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건국시기 헌법상 경제 체계는 각 개인의 균등생활. 자, 이게 삼균주의가 벌써 딱 떠올라야 돼요. 딱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국강령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자, 세 가지가 뭐냐면 생산시설의 공구와 수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자, 뭐 한다? 국유로 한다. 생산시설의 국유화.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은 몰수해서 국유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삼균주의가 정치적 균등을 위해서는 보통 선거, 경제적 균등을 위해서는 이런 국유화, 그 다음에 교육의 균등을 위해서는 뭐다? 국배에 의한 무상 의무 교육이었죠. 자, 그거 삼균주의. 그럼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OSS 훈련 받은 거 이게 답이 되고요. 이거는 이게 이시영과 이승만 대통령. 이때는 임시정부라면 이승만 대통령의 국무총리 이동희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때 이 처음엔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승만이 대통령일 거면 국무총리가 이동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발표할 때쯤에는 이게 41년이 이 건국강령이 41년이니까 이때는 임시정부가 이미 주석제로 개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1번은 말이 안 되고 이승만과 이시영이면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을 때 수립을 했을 때 얘기가 되겠죠. 자, 자유시 참변이 지금 자유시 참변이 1921년인데 말이 안 됩니다. 자화합작위원회 좌합작 7원칙이 1946년에 10월에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건국 강령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광복 이후의 상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민중은 우리의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족 속으로 가서 민주가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한다. 등등등. 이거를 모르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제가 많이 강조했고 시험에 이미 여러 번 울거먹은 겁니다.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이고 그럼 이것과 관련 있는 단체는 의열단이 되겠죠. 의열단.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만든 것은 김구가 만든 한인 애국단입니다. 자, 청산리 전투 이거는 관계가 없고요. 자, 원산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총파업을 일으켰다. 이거는 1929년에 원산 총파업인데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답이 왜 3번이냐면 의열단이 처음에 개인적 의열 투쟁을 하다가 단체 설립으로 이 노선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노선 변경을 할 때가 뭐가 있냐면 황포, 중국에서 운영하는 황포 군관학교의 의열단과 의열단 단원들이 입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의열단이 나머지 단체들 총 뭐 한국 독립당이라든지 신한 독립당이라 등등의 5개 단체를 아울러서 민족혁명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국 관내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제 좌우 합작이죠, 그죠? 이게 35년에 만들어지는 크게 의열단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기역은 뭐냐면 지원병이고요. 지원병. 그다음 니은은 정신대입니다. 지원병. 그러면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 우리가 1938년에 지원병 제도가 나오고요. 1943년에는 학생들도 모집하는 학도 지원병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징병제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했다. 안 되는 게 징병제 자체가 그냥 막 끌고 가는 건데 얘가 1944년에 제정되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처음에 지원병제는 38년입니다. 그죠? 그것도 이제 국가총동원령 제정 이전이죠. 국민징용령, 징용령은 1939년인데 이거는 노동자로 끌고 가는 거라서 정신대랑 관련이 없고요. 여성 노동자들을 끌고 가는 정신대 근로령은 44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물자 공출 장려를 위해서 했다. 이거는 이제 물자 통제령이나 식량관리령 같은 걸 찾아야지. 지금 노동력 끌고 가는 정신대랑 관계가 없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일제강점기에 이제 인적 자원의 수탈에 관한 내용인데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8번. 자, 이때 제외한 국왕이 뭡니까? 돈을 스스로 내는 돈, 원납전, 원에서 내는 거니까.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이 높아진다는 이게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럼 이때의 제위한 국왕은 고종이겠죠. 경복궁 중건을 담당하는 것은 흥선대원군이고요. 그러면 세한도는 그 전에 세한도는 철종 시기에 만들어진 그림이고 김정호의 그림입니다. 자, 삼정이정청이 1862년이라서 이것도 임술농민봉기와 관련된 철종이죠. 자, 그러면 이게 비변사를 혁파하고 삼군부를 부활하지 않습니까?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군부를 부활하고 그다음에 원래 조선시대의 군영 이 체제 이 삼수병을 강화하는 거죠. 비변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지되기 때문에 비변사의 당상들이 권력을 장악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자, 이때를 제외한 국왕인데 이제 이때가 뭐냐면 이 스스로 내는 돈이라는 게 원납전을 말하는 거예요. 원납전은 이제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거뒀던 거고 문제가 되는 돈인데, 그래서 이제 대원군 시절이니까 경복궁 중건할 때, 그럼 이때는 이제 즉위했던 왕은 제위했던 왕은 고종이 됩니다. 그럼 세한도는 김정호가 그린 그림인데, 김정호가 이제 제주도에서 귀양 생활할 때 그린 거거든요. 귀양지 생활을 한 게 1840년대고요. 이 그림의 제작 연대는 사실은 헌종 때, 1844년경 헌종 때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김정호라는 분이 철종 때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종 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삼정이정청이 1862년에 설치되니까 이것도 철종 때 임술농민 봉기 시기죠. 그래서 박규수의 건의로 설치된 거고, 그러면 상군부 부활이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비변사를 혁파시키고 군사권을 상군부로 돌려주고 행정을 의정부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수병을 강화하는데 비변사가 권력을 강화할 수가 없죠. 대원군은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인데요. 이 법령이 뭐냐?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기속한다. 법령 및 조약에 의해서 몰수 또는 구기조례 된 것을 소유권이 명예가 분부하지 않은 농지 등등등. 자, 이에 정부는 다음에 의해서 농지를 이제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보세요.
보기를 먼저 보시면 농지 외에 임야도 포함이 된다. 신한공사가 보유하고 뭐 중앙토지행정처가 나오고 분배받은 농민은 등등등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최소한 이것과 관련해서 농지개혁법이라는 것 정도는 추론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제정한 농지개혁법이고 농지개혁법은 농지만 해당이 되지 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한공사와 중앙토지행정처는 이건 미군 정식이에요. 미군 정식입니다. 미군 정식에 신한공사가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그런 농지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요거를 1946년에 이제 신한공사가 있었고 48년에 중앙토지행정처로 바뀌면서 그 귀속농지 있죠.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귀속농지 일부를 민간에 불하를 합니다. 이것도 이승만 정부랑 관련이 없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황하였다. 그러니까 요게 농지를 이제 그 삼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몰수를 하지 않습니까? 몰수를 하면 그 지주들이 이제 보상받는 게 평균 수확량의 30%씩을 5년간. 그죠? 그걸 지가증권으로 받는 거고 농민들은 그거를 이제 불화를 받은 땅에 대해서는 현물로 30%씩을 이제 5년간 해가지고 상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 관련된 문제라는 거, 제 사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20번. 자, 60년대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쭉 읽어보니까 자, 뭐다? 베트남 파병이에요.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았었으니까 그럼 1960년대 상황이니까 자 발췌기원안은 1952년에 이미 6.25 전쟁 중에 통과된 거라 안 되고요. 브라운 각서가 우리가 좀 더 전투 병력을 파병한다면 미국이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다음 60년대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기여했다. 왜냐하면 베트남 파병 이후로 우리가 외화를 많이 벌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전후 그 전쟁 중에 여러 가지 물자 생산도 하고 하니까 한국 경제가 이른바 베트남 특수라고 하는 호기를 맞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뭐냐면 이거는 1950년 1월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53년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60년대 상황은 니은과 디귿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직 문제를 해설을 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